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 울산에선 5시간째 사활을 건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명을 마치고 철거 중이던 이 화력발전소의 대형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m 높이 구조물이었는데 25m 높이에서 일하던 근로자 9명이 추락해 매몰됐습니다. 이 2명은 구조됐지만 7명이 여전히 매몰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준원 기자, 어쩌다 이런 또 큰 사고가 났을까요? 네, 제 뒤로 무너진 발전소 시설물이 보이는데요. 외부에서도 옆으로 쓰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무너진 구조물은 60m 높이 보일러 타워로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툭 쳐다보니까 한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저기 사람이 많이 다치구나.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9명이 매몰됐는데요. 2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해체공사 발주를 맡은 한진중공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명, 40대 2명, 20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도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지역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 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구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몰된 9명 중 2명은 구조가 됐고 잔해 속에서 2명이 또 발견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은 5명의 행방은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자, 홍진우 기자. 자, 구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붕괴 사고가 난 지 20여 분 만에 먼저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60대와 4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식과 호흡 모두 괜찮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1명은 밖에서 크레인 조정을 하던 중 타워가 무너지자 서둘러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나머지 8명은 타워 25m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반쯤 잔해 속에서 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 1명은 의식이 있어 구조대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200여 명과 장비 69대, 700톤급과 500톤급 대형 크레인 5대를 투입했는데요. 철제 잔해가 엉켜있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성도 있는 만큼 크레인 대신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땅을 파서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물 아래쪽에 매몰된 작업자 5명이 있는지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너진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면 구조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파트 20층 높이의 큰 철제 구조물이 어쩌다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을까요? 열흘 후엔 발파, 그러니까 이 구조물을 폭발시키려고 했다는데요. 붕괴 순간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무너진 구조물은 철거를 앞둔 화력발전 시설. 붕괴 사고 당시 작업자 9명이 철골 기둥을 미리 자르는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16일 폭약을 터뜨려 철거하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기둥들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아파트 20층 크기 약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에서 작업자들은 25m 지점에서 기둥들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워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작업자들은 구조물에 깔리거나 끼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중유로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1980년부터 41년 동안 가동한 뒤 노후화돼 3년 전 퇴역했는데 새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3기를 함께 해체하던 중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 오늘도 문서와 그러니까 팩트시트는 발표되질 못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관세 협상 때도 애를 먹였는데 이 주무부처가 아닌 안보 협상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지금 자초지종을 아는 기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팩트시트 발표가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미국 부처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의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내 유관기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중 특히 상무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 수장인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반대로 발표가 미뤄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상무부는 민감 기술 이전과 통제를 총괄합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추가로 승인해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 측 실무 협상 담당자 중 가장 강경한 인물로 꼽힙니다. 관세 협상 때도 강경파였던 러트닉 장관은 타결 다음 날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한다.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미 측은 팩트시트에 미국 내 건조 명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상무부 장관인데 안보 분야를 왜 상무부 장관이 반대를 합니까? 네, 우리로서는 러트닉 장관이 계속 애를 먹이고 있는 셈인데요. 팩트시트, 관세 분야는 러트닉 장관이 있는 상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안보 분야는 국무부 소관이죠. 전쟁부나 에너지부에 비해서도 상무부의 관여도는 떨어지는데 러트닉 장관이 핵 추진 잠수함 세부 사안을 두고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 관세 협상 때도 애를 많이 먹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또 러트닉이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그렇죠. 러트닉 장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좀 애를 먹었죠.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취임 후 뭘 했냐 보면요. 전 세계를 관세 공포에 밀어넣은 시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관세 이렇게 매길 거라고 판넬을 들고 나온 지난 4월. 그 판넬이 러트닉 작품입니다. 지난 7월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성사시킨 장본이기도 하죠. 일본 대표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러트닉이고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로서는 봉변을 당한 셈인데 오히려 지금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하려면 10만 달러 돈 내라고 한 게 또 러트닉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자다가 잠꼬대로 러트닉을 외쳤다고 하죠. 그 정도로 힘들게 했다고요. 대체 이 러트닉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러트닉 장관 뉴욕의 대표적인 채권 거래 또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관료나 통산 전문가가 아닌 월가 CEO였던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30년 지기 비즈니스 친구라는데요. 통상에 밝은 한 전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같은 월가 출신인데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름 합리적이라면 거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캐릭터와 가장 비슷한 트럼프 참모라고요. 뭐 그만큼 최측근이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러트닉 장관 아니 지난주 정상회담 때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돌아가서 왜 이러는 거예요? 뭘 반대하는 거예요? 네, 한 외교 소식통은 러트닉 장관이 마지막 목리를 부리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걸 순순히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해주는 대가로 뭘 더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럴까 봐 우려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 지난 9월 뉴욕에 갔을 때 러트닉이 아닌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물꼬를 텄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의 우호적인 반 러트닉 세력을 잘 공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잘 봐야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상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국정감사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역대 최악이란 평가인데 오늘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배를 서로 맞부딪히는 배치기를 하며 싸웠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참을 문제 삼는 야당, 주진우 의원의 운영위 합류를 문제 삼는 여당 간 충돌이 시작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입틀막이 뭡니까 대체?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가 선언됐고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항의를 하자 왜 소리 질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돌아서 들어오면서 배가 부딪힙니다. 서너 차례 배를 부딪히면서 국감장 밖으로 나갔고 회의장을 나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서로를 노려보며 한동안 대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가 먼저 쳤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둥 하면서 이 의원은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억울해했고 송 원내대표는 백주대낮에 테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끝내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유, 정무수석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지만 정작 대통령 오후 일정에도 김 실장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 실장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니,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1명일 뿐인데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왜 답방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없는 김현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까지도 오후에 대통령 수행 일정으로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출석 거부로 말씀하신 것도 좀 과하고요. 하지만 김 실장은 오늘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대통령 산불 대책 점검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후 4시경 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에게 경례대기를 지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김 실장은 종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늦게라도 김 실장을 출석시키자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아마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그 의지는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노총을 영원한 동반자라고 부르면서 이 정년 연장은 국정과제다. 연내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당대표 취임 후 처음 민노총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노조를 동반자라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아마 정신적 조합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방식에 정년 연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동참해서
민주당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규 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당 정년특위 관계자는 연내 입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타격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상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김어준 씨의 여권 내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여권 상황에 던진 쓴소리 최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강성 지지층 여론에 미치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어준 씨를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칭한 지가 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워낙 당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데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재명 대표부터 그래 왔고 정청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당원 주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의 허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재판중지법 관련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밀어붙인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아마 전했던 모양 같아요. 용산에서는 정무수석이 아예 이럴 때 확실하게 해놓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강성 지지층에서 뭐 이게 호응이 꽤 좋으니까 이걸. 국민의힘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불출석한 거는 원래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거니까 하여튼 자꾸 저런 나쁜 관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뭐 민주당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너무 지나가는 데다 대고 그래 거친 소리를 한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았을런지.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갔는데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물러나!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가네! 장 대표는 오늘 이곳 5.18 묘역을 찾았는데요. 반발하는 시민단체와 취재진, 경찰까지 뒤엉키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묘역 참배길은 험난했습니다. 장 대표 이름이 적힌 금조화환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꺼져라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손에 양복이 잡히면서 장 대표 재킷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 들어줘! 헌화와 분향을 못한 채 추모탑 측면에서 10초가량 묵념한 걸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매월 호남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진정성이 닿을 때까지 호남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듯한 장 대표 광주액은 참배가 아닌 모독이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공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특검 조사 받으러 나왔는데요. 이 포토라인 피해가려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진입을 하려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휠체어 한 대가 트럭과 주차장 벽 사이 공간에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마스크 쓴 여성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한지 공예품이랑 금거북이 전달하신 이유 뭡니까? 취재진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과 동행한 남성이 취재진들의 접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붙이다 사람이 문틈에 끼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MBN 영업정지권 해결에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거북이나 세안도 복제품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불러 고가 물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 그러니까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상 이 전부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왜일까요? 박선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을 전원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을 간 넘긴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합참 소속 장성들 약 40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합참 보직을 맡게 됩니다. 합참 소속 대령은 약 100여 명, 중령은 400에서 500여 명에 달하는데 2년 이상 근무자는 이 중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약 300명에 달합니다. 60여 년의 합참 역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물갈이여서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갑작스럽고 규모가 커서 인수인계도 우려된다며 특히 장군들은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교체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의 경우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다음 달 중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군인들 복지를 위해 시중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PX 상품. 이 상품들이 밖에서 웃돈을 붙여 되팔리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근이세요? 요 PX 상품인가요? 네, 남자친구가 사가줬는데 너무 많이 사가줘서. PX 물품 재판매하는 거 막 불법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닐걸요? 아닌 게 아니라 불법입니다. 이 남성은 군인일 때 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PX 물건 같은 거 자주 판매를 하세요? PX 거는 처음 거래해봐서. 아, 그래요? 채널A 방송사에서 PX 거래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거든요. 군마트 용품 그 재판매하는 거가 불법으로. 가방도 안 되나? 문제가 되면 내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군마트 세 글자만 치면 온갖 PX 상품이 줄줄이 뜹니다. 군인 복지 차원에서 시중보다 싼 값에 파는 PX 상품이다 보니 가격을 낮춰 팔아도 남는 장사입니다. 일반 상품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PX 상품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저렴하고 사진상으로도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군마트용이라는 게 적혀 있고. 도대체 누가 PX 상품을 입수해 파는 걸까? 판매업체 게시물에 적힌 주소지를 일일이 찾아가 봤습니다. PX 용품 그 판매하시는 업체 관련해가지고 취재 중인데. 근데 여기 대부분 기획사들이에요. 주소지가 가정집인 곳도 있습니다. 물품이 어떤 과정 거쳐서 판매하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군마트용 제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제가 판매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소비자한테 알려드리는 권리는 없잖아요. 어렵게 업체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떼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홍대수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고 이런 건 저희도 잘 몰라요. 그냥 공급해 주시니까. 그럼 업체들이랑 계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까지는 아니고요. 전화나 카톡으로 주문하면
보내주시고 저희가 물건 받고 입금해주고 하는. 도매 쪽 사정도 궁금한데 컨택할 수 있는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PX에 가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팔던 화장품, PX에서 3분의 1 가격이었네요. 여기 있네요. 국군복지단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PX 상품 재판매를 잡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장품류 같은 경우는 시중보다 할인율을 좀 높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처벌 규정도 만듭니다. 불법이라고 규정만 됐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약간 미비한 사항이라서 추가적인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군인 복지를 위한 상품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현실. 그분들은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피해가 안 생겼으면 하는 거죠.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네, 위독한 산모가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산모와 태아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는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경찰차에 막혀 이송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블랙박스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사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리자 앞선 차들이 양보합니다. 구급차 안에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산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 서 있던 경찰 순찰차가 비켜주지 않자 그대로 멈춥니다. 2차선에 있던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며 길을 터주자 구급차는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병원에 겨우 도착했지만 산모와 태아는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차 기사는 당시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며 순찰차의 대처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조금이라도 땡겨줬으면 저희가 1, 2초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너무 답답했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급차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빠져나가는 중이었다며 불과 2, 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좌측은 중앙 분리대, 우측에 버스가 막고 있었고 앞쪽엔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비켜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급차를 알았다면 오히려 구급차를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의 보고에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급차를 막고 있는 듯한 순찰차 영상에 이어 당시 상황이 담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더 신속하게 길을 열어줬어야 한다는 의견과 순찰차가 일부러 길을 막은 건 아니라는 반응이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일어난 사고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손에 짐을 든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중간쯤 다다른 순간 흰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여성을 덮칩니다.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70대 여성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와 차도 신호등은 모두 먹통인 상태였습니다. 당일 새벽에 발생했던 다른 교통사고로 신호등 제어판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감정을해 하려고 합니다. 국가수에. 근주는 안 나왔어요. 면허도 이상 없고요. 사고가 난 도로는 마을 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돼 시속 70km 제한구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차량들이 단속 카메라만 지나가면 속도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차가 꼬리를 물고 다니잖아요. 거기만 지나면은 여기가 차가 씩 달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신호등이 고쳐진 뒤에도 사고가 난 도로엔 과속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도로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는데도 오토바이는 굉음과 함께 속도를 내고 한 차량은 보행 신호에도 횡단보도를 넘어가려다 취재진을 보고 서둘러 멈춥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국과수의 차량 속도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강남역 일대를 빙빙 돌던 수상한 차량. 경찰이 세우라 하자 불법 유턴에 역주행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달아났는데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겠죠. 잡고 보니 수십억 원을 사기쳐 수배됐던 사기범이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대형 수입차를 순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벤츠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 경찰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측에 정지하세요. 잠깐 정지해보세요. 순순히 멈추는가 싶더니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왜 그러지? 좀 도망간다. 차선을 계속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역주행을 하며 주택가 골목길로 도망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혀 순찰차와 마주칩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55살 남성으로 41억 원대 사기를 치고 2년 동안 도피해온 수배범이었습니다. 차량이 미보험 가입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정차 요구를 했거든요. 갑자기 도주를 해가지고.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하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조회수가 돈이 된다지만 우리나라 이미지까지 먹칠하면서 이러고 싶을까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혐한을 조장하는 가짜 괴담을 사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중국인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 관련 영상을 올려온 한국인 유튜버. 구독자 수만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국에 시신 훼손 사건이 많다고 말합니다. 発見されたことで37件、韓国で下半身だけ残ってる死体が37件発見されてる。 비공개 수사 중인 관련 사건만 150건이라고도 말했는데 근거라고는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누리꾼 댓글 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익을 저해한 행위라는 게 경찰 입장. 하지만 유튜버는 자신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지적에 반박을 했습니다. 韓国に中国人たちがビザなしの入国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から治安が悪くなっていろんな中国の方々の犯罪が増えてきて私はショックを見せながら言ったんですよね. 그러면서도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은 모두 삭제했고 조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해당 유튜버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쯤 되면 도박 공장이라 해야 할 정도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범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오간 판돈만 5조 원이 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사법경찰관들이 오피스텔로 진입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자금 총책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컴퓨터 서버 임대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총괄 총책인 4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266개를 만들어서 분양했습니다. 사이트 한 개당 관리비로 월 300만 원씩을 받았고 도박용 게임머니도 팔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5조 3천억 원. 판돈은 베팅액과 당첨금, 운영자 배당금 등을 합쳐 계산하는데 판돈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다. 대화 시에는 실명 또는 휴대폰 사용 금지 등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과 도박 공간 개설죄 등 혐의로 14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사이트 개발자들도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 공연 예술 문화의 상징적 장소죠.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에 생깁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까요? 김동아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단풍이 물든 서울 여의도공원은 대표적인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이 근처 여의도에서 살고 있어가지고요. 예, 산책 겸 해서 점심 먹고 오후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옆에는 이렇게 버스 환승센터도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죠. 이곳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푸른 나무 사이에 들어선 흰색 건물. 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비스듬히 겹쳐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여의도 공원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옥상 전망대 등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대형 미디어월과 야외 무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언제든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뻤는데 실제로 보면 또 어떨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까요? 종묘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대법원이 오늘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돼갖고 입주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한테 혜택이 돼 있고. 공원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가유산청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에 그늘이 지고 경관도 해칠 거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빌딩을 지으면 빌딩 높이의 1.8배인 약 255m 길이의 그림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290m 떨어진 종묘까지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재개발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안심하고 마셨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 못 든 적 있으셨나요? 디카페인이라도 카페인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99.9%까지 카페인을 없애야만 디카페인으로 인정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일부러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했는데 왠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에 그때 이제 디카페인을 먹게 되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약간 이제 뭐 두근거릴 때도 있고. 종종 디카페인을 즐기는데 디카페인인데도 불구하고 각성되는 효과를 받아서 좀 놀라운 적이 있었고. 디카페인이 카페인 함량 0%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여야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0% 미만이면 디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물이나 화학 성분,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카페인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잔류량도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10% 미만에서 다른 나라와 같은 0.1% 이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반 카페는 물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새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각종 규제로 더 조일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는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11호 대책 이후 강남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래는 꾸준하고 여전히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는데요. 오은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인물이 몇 개가 됐어요?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최근 31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규제 이후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현금 29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세부담이 커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 마련을 위해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똘똘한 한 채 좋은 지역 사겠다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 다 묶인 건 이쪽한테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실제 지난달 서울 전체 최고가 거래 건수는 15대책 발표 이후 그 전보다 줄었지만 강남 3구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금 부담보다 향후 시세 상승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하면 지금 석달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강남권의 최고가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반등했습니다.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내년엔 7,500선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요?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4,026.45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22.03포인트 오르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급등세가 한풀 꺾였지만 KB증권은 오늘 내년 코스피 지수 목표를 5,0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장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르면 내년 말 코스피가 7,500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또 내년에 역대 최대 이익을 예상을 하니까 99년 닷컴 버블하고 이제 2025년 AI 버블이 좀 차원이 다르다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코스피가 6,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선 글로벌 유동성 우려와 원화 약세가 여전히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권무늬가 반등을 하고 달러가 좀 반등을 하면 좀 시장의 변동성 좀 커질 수 있다. 오늘로서 하락이 끝났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년 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던 만큼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후까지는 시장이 민감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미국에 뜻밖의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AI 경쟁.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란 겁니다. 이 젠슨 황의 경고 어떤 이유를 들었을까요?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패권 경쟁에서 승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황 CEO는 미국 등 서방이 기술 발전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 원인으로 미국의 지나친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기가 사실상 공짜라며 중국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위협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개발하는 AI 칩에 싼 전력이 공급되면 엔비디아 칩의 강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최신 칩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황 CEO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ill you be selling Blackwell chips to China? I don't know. I hope so someday. 중국의 반도체를 판매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AI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30대 사회주의 성향의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파격입니다. 오늘 인수위원을 발표했는데 5명 모두 여성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무슬림 출신 최초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당선인. 현 뉴욕시 행정부 업무를 넘겨받기 위한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Driven by integrity and willing to work just as hard as the millions of New Yorkers. 이날 맘다니가 발표한 인수위원들은 5명 전원이 여성으로 전 뉴욕시장의 정치전략가 출신 엘라나 레오폴드, 전 복지 담당 부시장인 멜라니 하르초그, 현 뉴욕시 일부 시장인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비영리 단체 대표인 그레이스 보닐라 등입니다. 특히 눈길을 끈 인물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89년생 칸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역대 최연소로 위원장에 임명돼
아마존과 구글, 메타 같은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정면 비판해 빅테크 저격수이자 시장 권력 감시자로 불렸습니다. CNN 등 외신은 이번 인사는 복지 확대뿐 아니라 시장의 권력과 행정 권한을 개혁하겠다는 맘다니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자,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는데요. 부른 이유가 어제 오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맘다니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제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If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자, 시장 당선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렇게 저격한 겁니다. 독재자라고 부를 정도로 패기가 엄청난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첫 출마에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바로 한 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1년 전 지지율이 1%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치 임무 5년밖에 안 된 정말 신참이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킨 거죠. 이번 선거로 세운 기록만 보면 뉴욕시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됐고요. 뉴욕 최근 100년 역사 중에 가장 젊은 시장이 됐습니다. 와, 1년 만에 어떻게 저런 돌풍을 일으킵니까? 그렇습니까? 예, 미국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대답은 신선함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정치가 아닌 새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맘다니의 투표 독려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정치인이 등장해서 투표하자고 하는 이런 뻔한 형식이 아니라 건물 계단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발렌타인데이에 유권자에게 고백하는 컨셉으로 만드는 등 감각적인 정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공약인 건물 임대료 동결을 발표할 때도 기자회견 대신에 양복 차림으로 코니아일랜드 바다에 뛰어들며 외치는 엄청난 독특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출신이나 경력도 매우 특이합니다. 네, 엘리트 집안의 금수저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1991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고 7살 때 뉴욕 퀸즈로 이주했습니다. 맘다니의 아버지는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어머니는 유명 영화 감독인데요. 모두 명문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역공도 받았는데요.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은 맘다니를 고생하는 금수저, 이른바 네포 베이비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도 특이하게 했는데요. MZ답게 아내를 모바일 데이트 프로그램에서 만난 거죠. 시리아계 미국인인 아내는 팔로잉 수가 65만 명이나 되는 온라인 스타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경력을 보면 노래 랩도 했다던데 어쩌다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10년 전 래퍼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활동 당시 뮤직비디오인데요. 인도 향신료 카디멍을 본인 래퍼명으로 할 정도입니다. 정치 입문도 이 랩 때문인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래퍼를 통해 알리 나즘이라는 변호사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맘다니가 이 캠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거죠. 맘다니는 또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사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압류되거나 강제 퇴거되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진보적 신념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18년에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2년 뒤에 2020년 뉴욕주 의회 선거에 출마해 뉴욕주 의원으로 되면서 정치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탄탄대로입니까? 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면서 뉴욕시의 연방 지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거 말고도 무상 복지를 앞세운 공약 이행이 정말 제대로 될지 이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재원을 기업과 부유층한테 이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반발이 예상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팍팍한 삶에 희망을 줄 것 같은 기대감은 그의 가장 큰 무기지만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취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낮에 이런 일을 겪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가까이 다가섭니다. 남성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여성의 상체에 손을 갖다 대려다 제지당합니다. 불과 3초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여성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교육부까지 약 5분간 도보로 이동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Pero decidí levantar denuncia porque esto es algo que viví como mujer, pero lo vivimos las mujeres en nuestro país. 현지 경찰 당국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캄캄한 밤거리에 큰 화염이 일렁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두 남성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난투극이 점점 과격해지더니 진열대까지 쓰러집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 다른 남성 2명이 이들을 제지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전자담배 상점에서 상점 직원과 배달기사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점 직원이 배달받은 음식이 뒤섞여 있다며 다짜고짜 배달기사를 공격한 겁니다. 현지 경찰은 상점 직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최신 유행 옷을 싸게 파는 중국의 패션 브랜드 쉬인. 아동의 노동력 착취 논란이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인권단체들 항의 속 다른 쪽에선 오픈런이 벌어진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중국 의류업체 쉬인이 첫 상설 매장에 문을 연 현장. 개점 약 3시간 전부터 인권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쉬인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졌다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매장 안에서 시위하던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게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쉬인은 저렴한 가격과 물량 공세를 위해 아동 노동력까지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매장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뤄 시위대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닭날개 6개를 우주용 오븐에 조심스레 넣습니다. 조금 뒤 먹음직스럽게 구워져 나온 닭날개를 우주비행사들이 들뜬 표정으로 먹어봅니다. 다음 메뉴는 스테이크. 둥실 떠오른 스테이크를 입에 쏙 넣는 묘기도 펼쳐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 텐궁 내부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름과 유해 물질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변환시켜 처리해 밀폐된 우주정거장에서도 요리가 가능했다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노란 바지를 입은 할머니를 태운 오토바이가 과일 가게 앞에 멈춥니다. 현지 시각 3일 베트남 푸꾸옥에서 길을 잃은 한국인 할머니가 가족에게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할머니의 실종 소식을 들은 과일 상인 등 현지 주민 8명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직접 찾아다니는 등 도움을 줬고 덕분에 할머니는 약 4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다시 연결합니다. 잔해 속에서 2명이 발견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구조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5명의 행방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홍진우 기자, 구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붕괴 사고 현장에는 매몰된 작업자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소방대원들은 무거운 구조물을 걷어내는 대신 땅을 파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갈과 흙으로 뗀 땅을 파내면서 이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면 작업자 5명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잔해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철제 잔해가 엉켜 있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성도 있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물 아래쪽에 매몰된 작업자 5명이 있는지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매몰자를 빨리 찾기 위해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든지 해체를 하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A입니다. LG 트윈스 구단주인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한국 시리즈 MVP 김현수 선수에게 1억 상당 롤렉스 시계를 건넵니다. 좋은 선물도 받고 우승도 2번이나 하고 이렇게 올 시즌만큼 기분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고 구본무 회장이 1998년에 한국 시리즈 MVP에게 롤렉스 시계를 주겠다고 선언했었는데 2년 전 오지환이 묵은 한을 푼 뒤 이제는 LG의 전통이 됐습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야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차지한 김혜성이 푸른색 다저스 가방을 밀며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입니다. 너무 기뻤고요. 네, 야구 선수로서 항상 꿈꿔왔던 무대고 또 한국인 선수로 많이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데뷔 첫 해 마이너리그부터 시작해 메이저리그 그리고 우승까지 경험했고 7억 상당 보너스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부상 없이 1년을 보내는 게 또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년 내내 메이저리그에서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한결 더 따스해져서요. 서울은 20도까지 오릅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 9도로 오늘보다 온화하고요. 부산 14도로 두 자릿수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1도로 평년 기온 5도 이상 웃돌며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런 온화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머물겠는데요. 수도권 포함 서쪽 지역에서 종일 나쁨 단계 보이다가 모레부터 회복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